자, 15장 소득분배 및 사회보장제도 들어가겠습니다. 논점 15-1이에요. 자, 1번 소득분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물어봤습니다. 자, 1. 공리주의적 관점에서는 노동공급이 비탄력적인 경우에 소득 재분배로 인한 왜곡의 크기가 크기 때문에 소득 재분배를 원하지 않는다. 자, 노동공급이 비탄력적인 경우에는 소득 재분배로 인해서 임금이 변화할 때 노동공급의 변화폭이 크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자, 임금이 변화할 때 증가하거나 하락할 때 이것으로 인한 노동 공급의 변화량이 크지 않기 때문에 왜곡이 작아요. 그렇죠? 비탄력적이면 왜곡이 작아요. 작기 때문에 이때는 소득 재분배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반대로 자, 노동 공급이 탄력적인 경우에는 임금이 조금만 변화해도 노동 공급이 크게 변화하면 사회적인 의사결정의 교란이 그만큼 크다. 초과 부담이 크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소득 재분배를 하기가 어려워지지만 이 경우에는 오히려 하기가 유리해집니다. 따라서 1번이 틀린 거예요. 자, 2번 롤스의 최소 극대화 기준을 나타내는 사회 무차별 곡선은 L자 형태이다. 맞죠? 정답은 이미 1번 나왔고요. 자, 2번 노직이라는 사람은 극단적 자유주의 사상인데 우리 이 사람을 극단적 자유주의라고 합니다. 자, 이 사람은요. 생각이 어떠냐면 A라는 사람이 재산을 1000을 가지고 있고요. B라는 사람이 재산을 1만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사회 상태가 문제가 있다 없다?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자, A가 1000을 가지고 있고 B가 1밖에 못 가지고 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A가 1000을 가지게 된 과정, 이 A와 B가 경쟁을 해서 결국 A가 1000을 갖고 B가 1을 갖게 된 이 과정이 공정했다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경쟁만 공정했다면 소득 분배가 극단적으로 벌어지는 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예요? 소득 분배 상태,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한 소득 분배로 가는 과정이 공정했는지 공정하지 않았는지만 따지는 거예요. 개념 이해하시겠죠? 자, 공정하게 경쟁했는데 A가 1000, B는 1이래. 그럼 아무 문제 없어. 왜? 공정한 과정을 거쳐서 이러한 결과에 이르렀으니까. 따라서 자, 개인들의 경제 활동으로 창출된 소득 분배 상태를 교정하는 것보다는 자, 이러한 상태를 너무 B가 없어. A 걸 조금 뺏어서 줘야지. 이게 아니라 그 분배가 형성되는 과정을 중시합니다. 맞는 표현이에요. 자, 평등주의적 사회 후생하면서 도출된 사회 무차별 곡선은 평등주의적 성향이 강할수록 원점에 대해 볼록한 모양 같고요. 이걸 다른 말로 곡률이 커진다라고 하죠. 자, 5번 쿠즈네츠의 U자 가설은 세로축에 소득 분배의 균등도를 두고 자, 가로축에 경제 발전 단계를 두면 이러한 U자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것인데 처음에는 소득 분배가 균등하다가 산업이 발전하면서 점차 악화되다가 경제가 고도화에 이르면 다시 소득 분배 균등도가 좋아진다고 하는 가설을 제시했습니다. 5번 맞는 표현이에요. 우리 얘를 U자 가설이라고 합니다. 자, 2번입니다. 소득 재분배와 사회 후생에 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거 물어봤습니다. 자, 소득의 한계 효용이 체감하는 경우 모든 사람들의 효용함수가 동일하다면 이거 에즈워스 전제네요.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소득 재분배는 사회 총효용을 증가시키죠. 어떻게 분배할 때 n분의 1 모든 사회 구성원이 똑같이 균등하게 부를 나눠 가질 때 사회 총효용이 극대화됩니다. 에즈워스 얘기고요. 자, 2번 롤스의 견해는 소득 수준이 가장 낮은 사람에 의해서 사회 후생이 결정되기 때문에 L자 형태이다. 맞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3번. 자, 지니계수는 사회 후생함수를 이용해서 불평등도를 계산한다? 아니죠. 지니계수는 사회 후생함수를 어떤 것을 전제하냐에 따라서 다른 값이 나오지 않습니다. 애킨슨 지수가 사회 후생함수를 어떤 것으로 전제하느냐에 따라서 서로 다른 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4번. 공리주의적 견해는 개인 간 효용 비교 가능성을 전제하고 있다. 여러분, 개인 간 효용 비교 가능성은요. 개인의 효용을 기수적으로 측정한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공리주의 견해는 개인의 효용을 기수적으로 측정할 것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4번 맞는 표현입니다. 암기해 주세요. 자, 5번 효용 가능 곡선상의 점들은 효율적이긴 하지만 효율성을 만족하지만 모두 다 사회 후생을 극대화하지는 않는다. 맞습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분배 정의 및 이론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물어봤습니다. 자, 평등주의적 정의관의 문제점 중에 하나는 개인의 정당한 권리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라는 것인데 자, 이렇게 우리가 부자의 소득이 있을 것이고 이렇게 빈자의 소득이 있을 텐데 자, 소득을 재분배하게 되면 부자의 소득의 일부를 떼어서 이것을 빈자에게 나눠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것은 부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에서 문제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맞는 표현이고요. 자, 2번 에즈워스의 최적 분배 이론에서 전제된 가장 심각한 문제점 중에 하나는 소득의 한계 효용이 일정이 아니라 체감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모든 개인의 한계 효용이 일정하다라고 가정한다면 한계 효용이 일정하다라고 가정한다면 소득을 A하고 B한테 어떻게 분배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자, MUA가 5로 일정하고 MUB가 3으로 일정하다고 합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소득을 어떻게 재분배해야 사회 총효용을 극대화할 수 있을까요? 공리주의에 의하면 이때는요. A한테 모든 재산을 다 줘야 합니다. 이때는 A한테 모든 재산을 다 줘야지만 사회 후생이 극대화돼요. 만약에 사회 전체 소득이 총 100이다 라고 하는 경우에는 자, A한테 전부 몰아주는 경우에 사회 전체 총 효용을 500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개념 이해하시겠죠? 자, 이렇게 하지 않고 1원이라도 B한테 조금만 나눠주는 경우에는 조금이라도 B한테 나눠주는 경우에는 사회 총 효용이 500에 미치지 못하게 돼요. 개념 이해하시겠죠? 자, 우리가 에즈워스 이론에서 모든 개인에게 n분의 1씩 똑같이 소득을 재분배할 때 사회 후생이 극대화된다라는 결론이 나온 이유가 뭐예요? 한계 효용이 체감하다. 모든 사람들의 한계 효용 함수가 똑같고 그리고 그것이 체감한다라는 가정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결론이 도출되는 것이고 만약에 한계 효용이 일정하다라는 가정이 있으면 더 높은 사람한테 모든 소득을 몰아줄 때 사회 총 효용이 더욱더 커지게 됩니다. 요것까지 추가로 알아두세요. 자, 3번 보겠습니다. 에즈워스는 사회 후생이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완전히 균등한 분배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렇습니다. 다만 여기에는 몇 가지 전제가 필요한 거죠. 자, 4번 러너는 사람들의 효용함수가 다르다고 해도 모든 사람들이 특정 효용함수를 가질 확률만 같으면 여전히 균등한 분배가 최적임을 주장했다. 여러분, 에즈워스 이론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모든 사람의 효용함수가 동일하다. 라는 전제가 가장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 다 똑같은 생김새겠냐라는 문제가 있잖아요. 따라서 러너는 아니야. 자, 효용함수가 똑같진 않지만 특정한 효용함수를 가질 확률만 같다면 사람이 이러한 효용함수를 여기가 있을 텐데 그중에 각각의 효용함수를 가질 확률만 같다면 여전히 균등한 분배가 최적의 상태가 돼라고 얘기했죠. 동등 확률 가정이고요. 이 내용 다 기억하시죠? 자, 그런데 사실 요 4번 내용과 5번 내용이 세트입니다. 세트 있는데 사실 우리가 보통 요 4번 지문 정도 내용만 아시면 되고 5번 지문은 굳이 더 이상 깊이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대 효용이 무엇인지 자세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 너무 딥하게 들어가지 말고 자, 기대 효용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불확실한 상태에서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효용의 크기예요. 자, 어떤 것의 결과를 내가 확실히 알지를 못해. 결과를 확실히 알지 못할 때 예를 들어서 복권이 있겠지. 복권. 내가 복권을 샀습니다. 복권을 긁었을 때 당첨금이 얼마가 나올지 내가 알지를 못하죠. 불확실하죠. 그런 경우에 이 불확실한 상금이 걸려있는 이 복권이 나에게 주는 효용을 기대 효용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자, 사과가 나에게 주는 효용은 확실한 효용이에요. 왜? 난 사과의 맛을 알고 있으니까. 하지만 복권은 내가 이게 얼마에 당첨될지를 모릅니다. 또 내가 보험에 가입하면 내가 보험금을 타먹을지 아니면 보험금만 내고 보험금은 못 타먹을지 내가 확실히 알지를 못해요. 이렇게 불확실한 상태에서 얻는 효용, 예상되는 효용을 기대 효용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당연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상식적으로 균등한 분배 상태에서 내가 느낄 수 있는 예상되는 효용하고 불균등한 분배 상태에서 내가 느낄 수 있는 예상되는 효용을 비교했을 때 당연히 균등한 분배 상태에서 내가 더 안정감을 느끼겠죠. 따라서 균등한 분배 상태에서의 기대 효용이 더 크다는 것을 입증했는데 그냥 이 5번 지문은 딥하게 들어가지 말고 상식적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람은 뭔가 안정적이고 뭔가 고르고 좀 균등할 때 나의 소득이 얼마가 될지 모르겠는데 나의 소득이 예상되는 소득이 안정적인 모습을 보일 거라고 예상될 때 더욱더 큰 만족을 얻는다. 이 정도로만 그냥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번은 그렇게 넘어갈게요. 딥하게 들어가면 너무 공부가 깊어지고 쓸데없이 길어집니다. 자, 4번 보겠습니다. 어떤 사회가 롤스의 사회 후생 함수를 선택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물어봤습니다. 자, 원초적 위치라는 가상적 상황에서 출발하고 있죠. 내가 부자가 될지 빈자가 될지 확실히 알지 못하는 태초의 상태로 돌아간다라고 전제 가정하고 있죠. 자, 2번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소득을 전부 합친 후 절반씩 나누어 가지면 사회 후생은 증가한다. 자, 이때에는 맞기는 맞는 표현인데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 일단은 가난한 사람의 소득이 올라가기 때문이죠. 당연히 사회 후생은 증가할 것인데 자, 롤스에 의했을 때 완전히 균등이 배분된 소득 상태가 사회 후생을 극대화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죠? 모든 사람의 효용함수가 동일할 때. 모든 사람의 효용함수가 동일하다면
사회소득을 모든 사람에게 n분의 1씩 똑같이 나누어 줄 때 사회후생이 극대화됩니다. 하지만 롤스에 의한다 하더라도 각 개인의 효용함수가 서로 상이한 모습이라면 반드시 완벽하게 균등한 소득분배가 사회후생을 극대화하지는 않아요. 자, 3번 볼까요? 이 사회는 소득 재분배 정책을 위험에 대비하는 보험 정책으로 간주한다. 자, 원초적 상태에서 내가 다시 태어났는데 부잣집 자식으로 태어날 수도 있고 가난한 집 자식으로 태어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 확실히 알지 못해요. 어느 집에 태어날지 모릅니다. 근데 내가 가난한 집에 태어날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혹시 내가 가난한 집의 애로 태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 가난한 사람의 소득을 높이는데 동의할 거라는 거죠. 약간의 보험의 형식인 겁니다. 오케이, 3번. 자, 4번. 이 사회에서는 소득 중간 계층에 대한 감세 정책으로 사회 후생은 전혀 변화하지 않아요. 자, 이 사회에서는 사회 최하위층의 소득이 증가해야지만 사회 후생이 증가합니다. 자, 4번 그래서 맞아요. 소득 중간 계층에 대한 감세 정책을 실시한다고 해서 사회 후생은 증가하지 않는다. 맞는 표현입니다. 자, 5번. 복권 당첨으로 부자의 소득이 증가하면 사회 후생은 불변이에요. 그죠? 자, 최하위 계층의 소득이 변하지 않는 이상 그 위가 어떻게 돼도 사회후생은 불변입니다. 5번이 정답이에요. 자, 5번 불평등의 발생과 원인과 대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물어봤습니다. 1번 불평등을 발생시키는 요인은 크게 개인적, 사회적 요인 구분된다. 오케이. 2번 자, 유전적, 교육적, 경제적. 오케이, 넘어갈게요. 3번 애킨슨 지수에서 소득 분배가 불균등할수록 균등 분배 대등 소득과 평균 소득과의 격차가 커진다. 그렇습니다. 오케이, 요거 맞는 표현이죠? 요거 내용은 다 아실 걸 믿겠습니다. 3번 맞는 표현이고요. 자, 블라인더라는 사람 이름 중요한 게 아니고 실험 문제의 우선 해결에 중점을 두는 경제 안정화 정책은 빈곤층보다 중산층 이상의 고소득층에 유리하다. 틀린 표현이죠. 자, 실험 문제는 보통 일반적으로 빈곤층이 겪는 문제이기 때문에 실험 문제 해결은 빈곤층에게 더욱더 큰 도움이 되겠죠. 자, 5번 불평등 현상을 완화하기 위하여 정부는 누진 세제와 각종 사회 보장 제도를 시행한다. 맞는 표현입니다. 자, 6번 한 나라의 소득 분포가 이렇게 주어져 있대요. 자, 10분위 분배율은 뭐냐? 자, 10분위라고 하는 것은 한 나라의 소득을 밑에서부터 위로 나누는 건데 10단계로 나누는 건데 맨 밑에 최하위층을 1분위라고 합니다. 제일 잘 사는 사람을 10분위라고 해요. 자, 사회 전체의 소득을 10단계로 나누었을 때 제일 밑에가 1분위, 그 다음이 2분위, 제일 위에가 10분위로 10단계로 나누는 거예요. 자, 근데 10분위 분배율은 하위 40%의 소득을 상위 20%의 소득으로 나눈 것이기 때문에 자, 하위 40%는 1분위하고 2분위 소득을 합치면 됩니다. 지금 현재 문제가 주고 있는 조건은 사회 전체 소득을 5단계로 구분했죠. 따라서 요 한 분위 하나가 20%의 소득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위 20%는 8%, 그 다음 20%는 10%의 소득을 갖고 있으니까 하위 40%의 소득은 18%가 됩니다. 상위 20%는 여기 있으니까 36%니까 정답은 0.5가 되겠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7번 불평등 지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거 물어봤습니다. 애킨슨 지수는 0에 가까울수록 평등 맞습니다. 외워주시고요. 자, 2번 로렌츠 곡선은 서수적 평가만 가능하고 어느 정도 더 평등한지 기수적으로는 판단할 수 없다. 맞는 표현입니다. 자, 3번 로렌츠 곡선이 대각선과 일치할 때 진위계수는 0의 값을 갖겠죠. 왜? 분자가 0이니까. 3번 3개 이상의 로렌츠 곡선이 있는 경우에도 서로 교차하지만 않는다면 동시에 분배 상태를 비교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교차하지만 않으면 비교할 수 있어요. 교차하면 비교할 수 없고요. 자, 5번 진위계수는 0에 가까울수록 평등하고 맞고요. 10분위 분배율은 하위 40%가 분자에 오고 상위 20%가 분모에 오니까 2에 가까울수록 평등한 값을 갖게 됩니다. 5번 틀렸죠. 자, 8번 A, B 두 사회는 구성원 수도 같고 전체 소득도 같다고 한다. 원점에서 수평축의 중간점까지는 A가 아래에 있고 자, 중간점 이하부터는 A가 B의 위에 있다고 한다. 한번 그림 그려볼게요. 이러한 상태를 보이고 있겠죠. 자, 질문 볼까요? 1번 A의 진위계수가 B의 진위계수보다 크다. 자, 지금 두 국가의 로렌츠 곡선이 교차하고 있기 때문에 로렌츠 곡선으로도 진위계수로도 소득 분배 상태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1번, 2번 다 틀린 표현이에요. 3번 두 로렌츠 곡선의 교차점에서는 A와 B의 소득 점유율은 같은 세로 높이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그죠? Y축의 높이가 똑같기 때문에 여기서 똑같아요. 만나니까 3번 틀렸고요. 4번 A의 로렌츠 곡선상의 한 점의 좌표가 20,10이라면 자, 여기 20이겠죠. 여기가 20, 얘가 20, 여기 위에가 10
이라면 무슨 얘기예요? 인구 하위 20%가 전체 소득의 10%를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말이 바뀌었지. 앞뒤가 4번 틀렸고요. 5번 상대적으로 A는 B보다 중간점 이하의 소득 계층에서 소득 편차가 크다. 자, 중간점 이하 보시면요. 여기죠. 자, 지금 누가 더 아래에 있습니까? 중간점 지금 이하에서 누가 더 아래에 있죠? A가 더 아래에 있죠. 자, A가 더 아래에 있다. 이 말은 대각선으로부터 A가 더 밑에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대각선으로부터 A가 더 멀어요. 자, 로렌츠 곡선은 대각선으로 멀면 멀수록 소득 분배가 불균등한 건데 지금 A가 더 밑에 있기 때문에 A가 더 불평등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참고로 로렌츠 곡선은 기울기가 급할수록 소득 분배가 더 편차가 크다는 걸 얘기합니다. 로렌츠 곡선은 기울기가 급할수록 소득 불균등도가 크다라는 걸 의미해요. 자, 근데 B하고 A를 비교한다고 해도 A가 B보다 더 급한 기울기를 보이고 있죠. 둘 다로도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5번이에요. 자, 이러한 문제가 잘 나올 수 있으니까 로렌츠 곡선이 교차할 때 교차점 전과 후의 상황이 바뀐다는 거 알아두세요. 다만 마찬가지 원리로 중간점, 교차점 이후에는 A가 더 균등하고 B가 더 불균등합니다. 아시겠죠? 같은 원리예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9번 소득 분배의 불평등도를 측정하는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물어봤습니다. 1번 로렌츠 곡선의 경우에는 대각선에 가까울수록 소득 분배가 평등하다 맞고요. 자, 2번 애킨슨 지수가 0에 가까울수록 평등하기 때문에 2번은 틀렸습니다. 자, 3번 달튼의 평등 지수는 공리주의 사회 후생 함수를 가정하고 있는 거 맞고요. 요거 암기해 주세요. 자, 4번 지니 계수가 작을수록 소득 분배가 평등하다. 분자가 작아지기 때문이죠. 자, 5번 10분위 분배율은 최하위 40, 상위 20% 나눈다. 오케이, 맞습니다. 자, 10번 보겠습니다. 소득 불평등 지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물어봤습니다. 1번 애킨슨 지수 값은 불평등성에 대한 그 사회의 가치 판단을 전제로 하여서 계산되기 때문에 맞는 표현이고요. 그래서 사회 후생 함수를 어떤 것으로 전제하는가에 따라서 공평성에 대한 가치 판단을 어떤 것을 전제하냐에 따라서 애킨슨 지수의 값은 서로 다르게 도출되게 됩니다. 자, 5번 5분위 배율은 상위 20%에 속하는 사람들의 소득을 하위 20%의 소득 점유율로 나눈 값이기 때문에 맞고요. 그 값이 클수록 불평등함을 의미한다. 맞는 표현입니다. 자, 넘어가고요. 다음에 3번 지니 계수는 자,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지면 소득 분배가 평등할수록 0에 가까워진다. 맞습니다. 2번 달튼은 0과 1 사이 값을 가지면서 소득 분배가 평등할수록 1에 가까워진다. 맞는 표현인데 자, 달튼 지수를 가장 쉽게 이해하는 방법 뭐가 있습니까? 바로 요 분수식을 이해하시면 되죠. 천국, 현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달튼 지수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현실이 천국에 가까울수록 이 분수 값은 1에 가까워지겠죠. 그렇겠죠? 현실이 천국에 가까워질수록 1에 가까워지겠죠. 반대로 현실이 천국과 멀어질수록 현실의 효용이 0이 돼버리면 이것은 0의 값에 가까워지게 되겠죠. 그래서 1에 가까워지면 현실이 천국에 가까워지는 거니까 소득 분배가 평등해지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쉽겠죠. 자, 5번 10분위 분배율은 하위 40% 틀렸어요. 하위 40%입니다. 20%가 아니에요. 자, 11번입니다. 다음은 로렌츠 곡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물어봤습니다. 전체 인구는 불변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보니까 특이하게 여기 A점에서 이렇게 꺾이고 있어요. 그죠? A점까지는 일정한 기울기, A점 이후에 또 일정한 기울기 보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로렌츠 곡선이 이렇게 특정한 점에서 꺾이는 경우에는 로렌츠 곡선이 첫 번째 직선의 기울기를 가지는 경우에는 요 구간에 있는 사람들의 소득이 평등하다는 거예요. 균등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자, 사회 구성원이 총 100명이 있는데 1번, 2번, 3번, 4번 이런 식으로 사회 구성원들이 100번까지 있겠죠. 자, 1번 개인의 소득이 100만 원이 있다고 칩시다. 2번 개인도 100만 원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한 40명째까지 소득이 100만 원씩 있다고 합시다. 완전히 균등하죠. 모든 사람들이 소득이 다 100만 원씩밖에 없어. 그죠? 완전히 균등합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소득의 누적 합을 구해보면 100, 200, 300, 400, 500, 600 일정한 기울기로 올라간다 이 얘기예요. 기울기 100, 기울기 100으로
사람이 한 명 증가할 때마다 소득이 100만 원씩 일정한 기울기로 증가합니다. 그죠? 100, 200, 300, 400, 500, 600 일정한 기울기로 올라간다 이 얘기죠. 그래서 로렌츠 곡선이 직선의 형태로 올라가는 경우에는 그 구간, 그 직선 구간 내에 존재하는 사람들의 소득이 완벽하게 균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얘기예요. 자, 그런데 한 41번째 사람부터는 100번째 사람까지 소득이 300씩 있다고 쳐보죠. 자, 그러면 역시 똑같은 기울기로 300, 600, 900, 1200, 300씩 올라갑니다. 역시 똑같이 직선으로 올라가요. 그런데 소득이 더 빠르게 올라가기 때문에 기울기가 더 급한 거죠. 개념 이해하시겠죠? 따라서 이 사회에는 두 가지 종류의 소득 계층이 존재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해하시겠죠? 낮은 소득으로 균등한 계층과 높은 소득으로 균등한 계층, 두 계층이 존재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A점을 기점으로 해서 이쪽은 저소득층이고 이쪽은 고소득층으로 분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1번 로렌츠 곡선상의 A점이 원점을 지나는 대각선에서 멀어질수록 당연히 진위 계수는 커지겠죠. 자, 2번 이 사회에는 두 개의 소득 계층이 존재한다. 저기 기울기 값이 다르니까. 자, 3번 로렌츠 곡선을 구성하는 두 개의 직선의 기울기 차이가 클수록 기울기의 차이가 클수록 계층 간의 소득 격차가 작아진다. 요거 틀린 표현이죠. 기울기의 차이가 클수록 이 계층과 이 계층의 소득 격차가 커지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빠르게 올라가는 직선일수록 소득이 크다는 얘기니까 기울기의 격차가 클수록 소득 갭이 크다는 것입니다. 3번 틀렸고요. 4번 각 소득 계층 내에서는 개인의 소득 수준은 모두 같다. 말씀드렸고요. 5번 저소득층의 소득 점유 비중과 인구 비중이 동시에 증가할 경우에 진위 계수는 커질 수 있다. 자, 저소득 계층이 이쪽인데 이쪽 A 구간 여기까지 인구도 증가하고 소득 점유율도 증가한대요. 인구도 증가할 거고 소득 점유율도 증가할 건데 그렇게 썼을 때 진위 계수가 커질 수 있다. 이 말은 소득 불평등도가 더 커질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자, 만약에 저소득층의 인구가 10% 증가해요. 인구는 이렇게 10% 증가합니다. 근데 소득은 3%밖에 증가하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한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의 인구가 10% 증가했습니다. 근데 소득은 동시에 3%밖에 증가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인구가 10% 증가할 때 소득도 10%가 증가한다면 1인당 소득은 종전과 똑같을 겁니다. 그렇겠죠? 자, 그런데 인구는 10%가 증가했는데 소득은 3%밖에 증가하지 않았어 라고 한 경우에는 1인당 소득은 더욱더 떨어진다 이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박정희 시대 이럴 때 산하 제한 정책을 필 때 왜 그런 거예요? 무턱대고 애를 많이 낳으면 나라가 망한다, 거짓골 못 면한다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 그 산하 제한 포스터가 그랬는데 왜 그런 거예요? 자, 국가 경제 발전 속도보다 인구 증가율이 더 빠르면 1인당 국민소득이 감소한다 이 얘기예요. 그럼 애를 적게 낳으면 인구 증가율이 작아지니까 1인당 국민소득이 증가한다 이 얘기입니다. 개념 이해하시겠죠? 자, 저소득층의 인구도 증가하고 소득도 증가할 텐데 인구 증가 속도가 소득 증가 속도보다 빠르면 저소득층의 1인당 소득은 감소한다 이 얘기예요. 이것을 그래프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지금 이 점보다 이 점이 살짝 위로 올라갔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살짝 위로 올라갔는데 인구는 대폭 늘어났죠. 인구는 여기서 여기로 이만큼 인구는 대폭 늘어나는데 소득은 아주 약간밖에 살짝밖에 증가하지 않았어요. 이런 경우에는 여기 이 부분만큼 여기 진위 계수가 더 커진다 이 얘기입니다. 개념 이해하시겠죠? 오케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2번 보겠습니다. 소득 불평등 정도 측정과 관련한 설명 중 옳은 것 물어봤습니다. 자, 진위 계수는 0에서 1 사이값 가지며 1에 가까울수록 평등한 분배가 아니고 0에 가까워야 되는 거죠. 애킨슨 지수는 어떠한 사회 구성 함수를 전제하는가를 명확히 함으로써 불평등성에 대한 가치 판단을 전제로 한다. 많이 본 표현이죠. 맞는 표현입니다. 3번 로렌츠 곡선은 불평등도에 대한 기수적 아니고 서수적 측정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10분위 분배율은 하위 40%가 와야 되고요. 두 로렌츠 곡선이 교차하는 경우에는 하위 소득자 부분의 곡선이 대각선에 가깝게 위치할수록 더 공평한 분배 상태인 것으로 해석된다. 자, 아니죠. 교차하는 경우에는 양자를 비교할 수가 없게 되죠. 따라서 5번이 틀린 표현입니다. 자, 13번 소득 불평등도 지수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물어봤습니다. 자, 1번 애킨슨 지수는 소득 분배에 대한 사회적 가치 판단에 따라 달라진다. 맞는 표현이고요. 2번 로렌츠 곡선은 하위 몇 퍼센트 소득 점유율 맞습니다. 자, 3번 진위 계수는 로렌츠 곡선 이용했다. 오케이. 4번 진위 계수는 전체 인구의
평균적인 소득 격차 개념을 활용할 수가 있다. 활용하고 있다. 맞는 표현입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 10분위 분배율이나 5분위 분배율은 각 사회 소득 계층마다 이 각 구간별로 계층마다 소득을 얼마씩 갖고 있는지를 파악하는데 진위 계수는 그냥 그 사회 전체 값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회의 전체적 또는 평균값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4번은 맞는 표현입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로렌츠 곡선이 이렇게 있었을 때 이렇게 그러잖아요. 그럼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니까 여기 면적을 구해서 이렇게 알파 플러스 베타분의 알파 한 개 진위계수이잖아요. 근데 이 값은 우리 사회 특정 소득계층의 소득 분배 상태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 사회 전체의 평균치입니다. 지금 그 뜻입니다. 자, 5번. 달튼의 평균지수는 1에 가까울수록 현실이 천국에 가까워지니까 평등한 상태를 의미하게 됩니다. 5번이 틀렸죠. 자, 14번 로렌츠 곡선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물어봤습니다. 자, 1번 두 지역의 곡선이 서로 교차한다면 두 지역의 평등도를 비교할 수가 없다 맞고요. 2번 소득 분배 평등도에 대한 서술적 평가 맞고요. 3번 대각선에 가까이 위치할수록 평등한 분배 맞고요. 사회 구성원이 똑같은 소득을 나누어 갖는 균등 분배를 즉 대각선을 평등한 소득 분배로 전제한다 맞습니다. 대각선이 평등한 분배인 거예요. 자, 5번 셋 이상의 곡선도 교차하지만 않는다면 비교할 수 있기 때문에 5번이 틀렸고요. 자, 15번 보겠습니다. 소득이 Y1, Y2인 두 사람으로 구성된 사회 구성함수가 이렇게 이루어져 있대요. 자, 16, 4라고 할 때 애킨슨 지수는 얼마냐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사회 소득이 A가 Y1이 16이고 Y2가 4니까 이 둘 곱하면 64가 나옵니다. 그렇죠? 자, 지금 불평등한 소득 분배 상태예요. 자, 이 상태에서 평균 소득이 얼마입니까? 평균 소득은요. 얘는 20의 반이니까 10이 됩니다. 개념 이해하시죠? 자, 한 사람은 16, 한 사람은 4를 가지고 있어요. 현재 불평등하죠? 자, 이 불평등한 상태에서 사회의 평균 소득은 더한 다음에 나누기 n 해주니까 1인당 10씩을 갖고 있는데 자, 평균은 10이지만 사실은 1인당 10씩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불평등하지만 평균치로는 10씩 가지고 있는 셈인 거죠. 자, 그런데 이러한 사회 상태하고 자, 여기 64, 이러한 소득 분배 상태가 우리 사회에 64만큼의 효용을 주고 있는데 이 64만큼의 효용을 똑같이 얻는다 하더라도 자, 각자가 이렇게 88 균등한 소득 분배를 갖고 있는다면 16, 4 가질 때랑 88 가질 때랑 똑같이 우리 사회는 64만큼의 효용을 얻게 됩니다. 근데 이 88은요, 균등하죠. 16과 4는 불균등하지만 88은 균등합니다. 그렇죠? 따라서 자, 불평등하게 평균 소득 10을 갖고 있는 것보다 균등하게 8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 사회는 똑같이 64만큼의 만족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근데 애킨슨 지수는 요 분수값에다가 빼기 1이니까 얘가 0.8이니까 답은 0.2가 나옵니다. 정답은 2번이고요. 자, 애킨슨 지수의 값이 0.2다. 뭘 의미합니까? 자, 우리 사회의 불평등한 소득, 불평등한 상태의 소득 20%를 상실하더라도 남아있는 80%의 소득을 균등하게만 배분할 수 있다면 우리는 종전과 똑같은 효용을 얻을 수 있다. 이 얘기예요. 개념 이해하시죠? 기본 강의 때 했던 얘기입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16번입니다. 한 연구팀이 어떤 섬 지방 사람의 후생을 측정했는데 행복지수를 1부터 10까지 구분했대요. 자, 1,000만 원 버는 사람은 2.0, 2천만 원 버는 사람은 6.0, 3천만 원 버는 사람은 7.0이라고 합니다. 자, 지금 보니까 어때요? 소득이 증가할 때 행복지수가 올라가고 있습니까? 올라가고 있어요. 따라서 자, 1번 이 섬 지방 사람들의 총 효용은 소득과 비례한다. 이거 맞는 표현입니다. 어쨌거나 소득이 증가할 때 총 효용이 증가하고 있어요. 2, 6, 7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소득이 1,000만 원씩 증가할 때 행복지수의 상승폭은 점차 작아지고 있죠. 행복지수의 상승폭은 처음에 4단계만큼 증가했다가 얘는요 1만 증가하고 있죠. 자, 소득이 증가할 때 행복이 커지는 건 맞는데 추가적으로 더 행복해지는 건 점차 작아지고 있어요. 무슨 얘기죠? 한계 효용은 체감하고 있죠. 한계 효용은 작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3번도 맞아요. 자, 이 섬 지방의 사람들의 한계 효용은 소득과 함께 감소한다. 이 말은 한계 효용이 체감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3번도 맞기 때문에 1번, 3번이 모두 맞다. 정답은 5번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말은 되게 긴데 사실은 내용은 되게 쉬운 내용입니다. 자, 17번 A국은 소득을 소득 계층별, 소득 형태별로 정리한 표에 관한 해석이다.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자, 나와 있습니다. 1번. 자, 동일한 세율로 세수를 극대화하고자 한다면 자산 및 기타 소득에 과세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자, 우리 사회 전체 소득이 노동소득이 86%고 자산소득이 3%,
기타 소득이 11%이기 때문에 동일한 세율로 세수를 극대화하려면 세원이 가장 큰 노동소득에 과세할 때 세수입을 극대화할 수 있겠죠. 1번 틀렸고요. 자, 2번 자산 소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상위 소득자를 할 수 있다. 자, 지금 보니까 상위권에 있는 사람들은 자산 소득 비중이 높습니다. 이게 뭐가 있죠? 부동산, 예금, 증권 이런 걸 얘기해요. 맞고요. 자, 국가 전체로 보면 노동소득의 자산 금액이 제일 크다. 국가 전체로 보면 노동소득의 비중이 제일 크죠. 맞습니다. 자, 다음에 4번 효과적인 소득 재분배를 위해서는 금융소득과 부동산에 대해 중과세할 필요가 있다. 자, 소득 재분배를 하려면 상위 계층의 소득을 세금으로 징수해서 하위 계층에게 나누어 줘야 되는데 보니까 상위 계층의 소득은 대부분 자산 소득이거나 기타 소득이다 이 얘기예요. 따라서 여기나 여기에다가 중과세 하는 게 좋겠다. 그 얘기입니다. 맞고요. 조세 효율성 측면에서는 동일한 조세 수입 가정 하에서 모든 소득에 단일 세율로 과세하는 것이 좋다. 자, 모든 종류의 소득에 단일 세율로 과세하면 과세 소득 원천 간에 교란이 발생하지 않겠죠. 따라서 효율성은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소득 재분배 기능은 조금 약화가 될 거예요. 그렇겠죠? 자,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강화하려면 여기랑 여기에다가는 중과세를 하고 여기다가는 아주 낮은 세율을 부과해야 소득 재분배가 이루어질 텐데 이러면 차등적인 세율을 과세하면 효율성이 깨진다 이 얘기죠. 교란이 생기니까. 따라서 교란을 최소화하려면 단일세로 부과하면 된다. 요 말 자체는 맞는 말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항상 효율성과 공평성은 두 마리의 토끼처럼 움직인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정답은 그래서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논점 15-1 마치겠습니다.